자, 세 번째 과목 심리검사의 2014년도 기출문제, 여러분 교재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는 2014년도 기출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웨이즈4 검사 시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언어성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동작성 검사를 시행한다. 일단 우리가 웨이즈4이기 때문에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라는 개념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집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시행한다. 웨이즈4는 웨이즈는 처음부터 개별적인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K-웨이즈4는 단순히 평가뿐 아니라 교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정답을 피드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듣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여러분 지능검사하고 정답을 알려주는 과정은 겪은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검사 수행 시에 세밀한 행동 관찰도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옳은 것은이니까 4번이 정답이고, 이것은 K-웨이즈4여서가 아니라 모든이라고 글쎄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이러한 행동 관찰 또 여러 가지 면담의 과정들 반드시 페이퍼 펜슬 지필 검사뿐만이 아닌 거기에 숫자로 나와 있는 결과뿐만이 아닌 상황들 행동 관찰들도 검사 결과 해석에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를 제작할 때 정상인 집단과 정신장애인 집단을 설정하고 이 두 집단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문장들을 선정해서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자, 이것은 4번 경험적 준거 접근법인데요. 자, 이 경험적 준거 접근법에 이 엠피리컬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experience가 아니고 이 엠피리컬이란 말은 실증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MPI 같은 경우에 자, 앞에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MMPI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자, 이 부분입니다. 대규모의 예비 문항을 수집해서 임상 집단과 정상 집단을 선정해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엠피리컬하게 이론적으로 개념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용해보고 정상과 임상, 그러니까 환자 집단입니다. 비정상, 정신과 환자라고 할 수 있는 집단과 어떤 차별성이 생기는가를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엠피리컬하게, 실증적으로. 자,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MMPI를 제작할 때 정상인 집단과 정신장애인 집단을 설정하고 이 두 집단을 구별해 줄 수 있는 문장들을 선정해서 문항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엠피리컬, 경험적 준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3번 MBTI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개방과 폐쇄라는 부분은 5요인에는 있습니다. 저 개방성, 오픈니스가. 그러나 MBTI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MBTI에 해당이 되는 그 4가지 기준에 상반되는 8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에너지의 방향에 따른 구분으로서 사실 표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가지의 기준으로 8가지 요소가 각각 상반되는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외향형과 내향형,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여기서 사고는 think, 생각하는 것,
감정형은 생각보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활 양식에 따른 구분.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판단형, 인식형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따른 8가지 요소가 MBTI의 성격 유형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STJ인데 반대로 이렇게 이게 쌍으로 되어 있어서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 2개,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서 2개. 그래서 총 2의 4승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 것. 자,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MMPI 프로파일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입니다. 자, MMPI에서 T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원점수가 아니고 T점수로 변환이 된 거긴 합니다만, T점수는 기본적으로, 자, 이것부터 복습을 해볼까요?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입니다. 평균이 5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1, 2, 3이 여기가 요 차이가 10이기 때문에 60, 70, 80, 40, 30, 20 이런 정규 분포표의 분포를 이루고 이 정규 분포표에 관련된 전체에 있어서의 비중은 정규 분포표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가 넘는 건 기본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만 다당도 척도와 관련돼서는 전형적인 삿갓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과 K가 평균 이하고 F가 현저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방어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신의 증상을 부인하거나 방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비전형적인.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관련된 여기에 보기의 내용들은 진단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자, 65가 넘는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65 이상인데 이 높은 게 가장 높을수록 일탈되어진 정상 범주와 멀어진, 그러니까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것,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65가 이제 막 넘은 거에서 이것은 그렇게 지금 비교적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8번 정신분열, 7번 강박. 자, 이 2가지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약간 높죠. 1점 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87 2코드 유형으로 하자면 87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87 유형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집단은 87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장 우선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3번 정신분열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행장애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반사회성, 그러니까 4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울증 2번, 신체화 장애는 여러 가지와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만 고른다면 기본적으로 1번 건강염려증하고 관련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하고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랑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자, 문항의 난이도 정도는 그 객관식 문제에선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10가지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혼동되지 않게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검사는 뭐 전형적으로 MMPI입니다. MMPI는 personality, P가 personality 성격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성격 유형 검사가 아니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CPI, 캘리포니아 성격검사, MBTI, 마이어스-브릭스 성격검사, 16 PF, 이것도 뭐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성격 검사입니다. 정신과적 진단을 내기 위한 목적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목적을 하는 심리검사는 2번 MMPI입니다.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능 개념은입니다. 카텔. 카텔이 참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카텔이 두 가지 차원의 지능으로 구별한 것, 유동성과 결정성, fluid와 crystallized. 자,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결정성이 determined 뭐 이런 거 아니고, crystallized의 결정성이어서, 그 결정이라는 게 크리스탈이 수정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수정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게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유동성 지능은 나이가 들면서 또 발달하면서 성장했다가 뭐 20세부터는 사실 뇌가 쇠퇴한다고 하죠.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지능을 의미한다면 크리스탈라이즈는 한번 형성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서 계속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전거 타기 한번 배우면 그건 사라지지 않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소멸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지능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나는 지능으로서 생애 초기 비교적 급속히 발달하고 20대 초반부터는 감소한다. 크리스탈라이즈드는 인텔리전스는 이렇게 변하지 않죠. 두 가지 중에 웩슬러 지능검사의 동작서 검사가 이 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유동성 지능입니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7번입니다.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로 틀린 것은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피검자가 얻은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물론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요. 틀린 거가 정답인데 자신이 다루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 임상가들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검사에 다 통달을 해 있고 모든 심리치료에 다 통달해 있고 모든 종류의 기법들의 상담의 전문가이고 모든 종류의 내담자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면 적절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신이 받은 학문적인 훈련이나 지도받은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평가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맞는 얘기고요. 피검자가 자해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어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지금 틀린 것을 묻고 있으니까요. 이게 정답에 해당하겠습니다. 비밀 보장을 할 의무가 우리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피검자가 자해 행위, 자살을 하거나 심각한 자해 행위를 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비밀 보장을 해제하고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지인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피검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알려서 자해 상황을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에서의 명령이 있다거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협의한다거나 슈퍼비전의 목적이거나 또는 법적 친권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 경우에 그 법적 보호자인 친권자에게 요즘은 이제 그
그 법적 대리인을 따로 세우는 것을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요. 꼭 민법상의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자 그런 사람들이 검사 결과를 궁금해했을 때 알려주는 것도 비밀 보장의 그 해제 하나의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은 지금 자해행위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다른 예 같은 경우엔 청소년 성격 검사의 결과를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알려준다. 그것도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판단입니다. 예스, 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해행위를 할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이게 그냥 농담의 수준인지 제가 최근에 뉴스에 배째라는 얘기를 했다고 친구가 그 얘기를 실제로 배를 칼로 찔러서 이게 그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진짜로 배를 째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냥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칼로 찌르면 안 되는 거인 것처럼 이 자해 행위를 할 위험성이라는 건 우리가 판단을 할 요소지 예스, 노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자, 신경 심리검사 뇌의 귀질적인 그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신경 심리검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자 집단이 아닌 것은입니다. 뇌 손상이야 너무 전형적이겠고요. 간질 환자,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이 다 기질적인 원인에 관련된 검사와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경 심리검사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연히 둘 다 신경으로 시작하는 거여서 이게 마치 굉장히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글자만으로 보면 신경증 환자는 저 신경심리검사의 기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데요. 제가 앞선 이론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파워포인트 정리를 하면서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우리 교재에 그 이상심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심리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증과 정신증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영어로는 신경증은 이제 뉴로시스, 정신증은 사이코시스 이렇게 구분을 보통 하게 되는데 아주 특징적인 둘의 차이는 현실 판단력이 있다 없다입니다. 정신증, 정신분열 조현병처럼 기괴한 망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환청이 들린다거나 자 그것은 현실 판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우울이라던가 또 불안장애라거나 강박이라거나 이런 경우엔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현실 판단력 자체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경우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기준은 이겁니다. 현실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경미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장애는 불안장애, 우울증 등입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정신증에는 없고 사회 적응 정도가 아무래도 경미한 쪽입니다. 여기 좀 심각하고요. 치료 방식은 그래서 경미하다 보니 외래나 방문 치료가 가능하겠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우리가 정신장애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신경증이라는 것의 의미는 영어로도 뉴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신경 심리검사에서의 말하는 기질적인 원인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여서 여기서의 신경증 환자는 이 신경심리검사의 기질적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아동용 심리검사 중에서 그 실시 목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입니다. 친절하게 주의력 장애 진단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ADS가 이 A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것의 머리 글자에 해당하는 진단 평가
척도였었죠. 이것은 명확하게 이걸 특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반 아동용 주제통과검사, 그 TAT인데 아동용인 것, 또 집 남은 사람 그림 검사, 운동성 가족화 검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투사 검사. 이것은 명확하게 ADHD라는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 있지만 투사 검사는 사실 여기서 뭐가 어떤 종류의 정보가 튀어나올지 어떤 상황에 임상적인 진단이 튀어나올지는 사실 검사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투사의 결과 투사해봤더니 빛을 쏴봤더니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걸 보고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것처럼 딱 어떤 특정한 주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사검사이기 때문에 실시 목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2번 ADS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문학 난이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난이도. 여기서 나는 어렵고 이는 쉬울 이, 쉽고 어려운 정도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을수록 좋은 문항이다. 일단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자, 이제 표현이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부터 보면 값이 올라갈수록 문항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값이 올라갈수록 쉽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 점수를 의미하는 거라면 쉬운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떠나서 어렵고 쉽고와 좋고 나쁘고는 다른 개념이어서 좋고 나쁘고를 그런 추상적인 가치 판단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지금 옳은 것을 찾고 있고요. 한 문항에서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사례수의 100분의 1로 표시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 교재에 설명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했던 부분입니다. 문항 난이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문항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0.3 미만이면 어려운 문항, 0.3에서 0.8 사이면 적절한 문항, 0.8 이상이면 쉬운 문항, 높을수록 쉬운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선 설명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한 문항에서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사례수로 사례수의 100분의 1로 표시하는 것. 뭐 심플합니다. 자, 맞는 것은 이고요. 이지선다형 문제인지 사지선다형 문제인지는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준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지선다형이 정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는 모를 때 찍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임상심리사 시험을 보면서 객관식 문제 풀 때 분명히 많은 상당수의 문항을 찍을 텐데요. 이지선다와 사지선다가 보기가 두 개일 때 당연히 여기에 정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쉬운 문제의 결과로서 사지선다형보다는 오지선다형이 더 정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입니다. 지능검사를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옳은 것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지능검사에서 발견한 피검자의 행동 특징과 반응 내용은 결과 해석에 중요하죠. 항상 중요합니다. 피검자의 행동 특성, 관찰되는 내용은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든 간에. 틀렸고요. 지능검사는 개인이 현재까지 학습해온 것을 측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성격, 능력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적 입장으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지능검사는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능력과 성취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온 성취, 그리고 앞으로 발휘하게 될 능력, 이것 두 가지 다를 보고 있다.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3번) 피검자의 프로파일 양상을 해석할 때 각 피검자의 고유의 과거력, 행동 특징, 현재 상황들을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지능검사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개발되긴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인위적으로 표집해서 구성된 문항의 집합일 뿐, 결과의 일반화에서는 신중을 기여해야 한다. 이 심리검사 과목의 첫 시간에 아마도 첫 페이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가설이다. 심리검사 결과는 확정적인 진실이 아니고 가설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 2번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측정하는 거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